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직접 제작한 리틀북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거대한 강철 폭격기가 유럽의 하늘을 지배하던 시대, 독일군을 가장 깊은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뜻밖에도 낡은 목재 복엽기였습니다. 엔진을 끄고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활공하며 적진 위로 내려와 폭탄을 떨어뜨리던 젊은 여성 비행사들. 독일군은 그 섬뜩한 침묵과 기습에 질려 그들을 밤의 마녀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있던 존재는 전설 속 마녀가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밤하늘로 스스로 날아오른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용감한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책, 밤의 마녀들, 하늘을 가른 목재 비행기.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943년 동부전선의 겨울밤은 자비가 없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을 에이는 듯한 뼈시린 추위 속에서 카카스와 동유럽의 평원을 장악한 독일군 병사들은 얼어붙은 진흙 참호 속에 웅크린 채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시 유럽 하늘의 제왕이었던 거대한 융커스나 하인켈 폭격기가 뿜어내는 지축을 울리는 웅장한 엔진음은 들리지 않았다. 전선에는 오직 삭풍이 몰아치는 소리만 가득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찢으며 들려오는 이질적인 소리. 슈아, 쉬. 그것은 마치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빗자루가 거칠게 공기를 쓸어내리는 듯한, 혹은 사신의 차가운 낯이 바람을 가르며 다가오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이었다. 그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소리가 전선의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상에 있던 독일군 병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하늘을 향해 다급하게 경고성 고함이 터져 나왔고 수십 개의 대공 탐조등이 신경질적으로 켜지며 밤하늘을 미친 듯이 휘저었다. 88mm 대공포와 사연장 대공기관총이 맹렬하게 불을 뿜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유령처럼 미끄러져 내려온 뭉툭한 실루엣이 지면을 향해 파괴적인 피를 쏟아냈다. 거대한 폭발음이 대지를 뒤흔들며 연쇄적으로 터져 올랐고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던 보급선, 탄약고, 그리고 야전사령부 막사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폭탄을 투하한 그림자는 그제야 요란하고 털털거리는 엔진 시동음을 터뜨리며 지상의 혼란을 비웃듯 유유히 밤하늘 저편에 짙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졌다. 독일군 야전 지휘관들의 작전 일지에는 억눌린 공포와 신경 쇠약이 묻어나는 문장들이 남겨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러시아의 여성 두종사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괴롭힌다. 그들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우리는 단 한숨도 잘 수 없다. 독일군은 밤하늘을 지배하는 이 끔찍한 방문객들에게 경멸과 극한의 공포를 담아 저주받은 이름을 붙였다. 나우트 헥센. 직역하자면 바로 밤의 마녀들이었다. 하지만 하늘을 날던 그들은 빗자루를 탄 전설 속의 마녀가 아니었다. 낡은 목재 훈련기를 타고 조국의 영토를 유린하는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꺼이 칠흑 같은 밤하늘과 죽음의 문턱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고 앳된 여성 군인들이었다.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무자비한 기세로 소련을 침공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독소전쟁에 막이 올랐다. 기습을 당한 붉은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모스크바 코앞까지 밀려났고 조국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남성 조종사들이 연일 하늘에서 격추당하며 전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당시 소련의 전설적인 여성 비행사이자 영웅이었던 마리나 라스코바 소령은 최고 지도자 스탈린을 직접 설득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정규 항공 전투부대 창설을 허락받았다. 1941년 10월 볼가강 인근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작은 군사훈련기지 엥겔스에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집결했다. 모스크바 공립대 모범 학생, 방적 공장의 성실한 여공, 민간 비행 클럽의 열성 회원 등 출신과 배경은 다양했지만 그들의 가슴속에 품은 목표는 단 하나였다. 침략자로부터 조국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조국애였다. 이들 중 훗날 나이트 위치스의 가장 전설적인 상징이자 최고 기록을 남기게 될 나데지다 포포바 역시 하늘을 날아 적을 무찌르겠다는 뜨거운 열망 하나로 이 혹독한 전장에 지원서를 냈다. 당시 군대는 철저히 폐쇄적인 남성 중심의 세계였다. 전선의 남성 지휘관들은 여자들에게 비행기를 맡길 바에야 차라리 보병으로 징집하라며 노골적인 조소를 보냈다. 당연히 여성 병사들을 배려한 군수품이 지급될 리 만무했다. 소녀들은 자신들의 몸집보다 2배는 큰 남성용 튜닉과 바지를 받아들고 직접 바늘을 들어 체형에 맞게 꼬매고 줄여 입어야 했다. 발 사이즈에 맞는 군화가 없어 헐렁한 남성용 대형 부츠에 낡은 신문지를 찢어 넣어 빈 공간은 억지로 메웠다. 치렁치렁했던 머리카락은 규정에 따라 짧게 잘려나갔다. 하지만 그녀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매일 14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비행훈련과 군사훈련, 그리고 항법 기하학 수업이 이어졌다.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조종사, 항법사뿐만 아니라 기체를 고치는 정비사, 폭탄을 다루는 무장사까지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3개의 항공연대가 기적처럼 탄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험난한 야간 작전을 전담하며 밤의 역사를 새롭게 쓸 부대가 바로 588 야간 폭격 항공연대. 훗날 동부전선을 공포로 몰아넣은 밤의 마녀들이었다. 이 부대는 강인하고 냉철한 지휘관 예부도키아 베르샨스카야 대위의 훌륭한 지휘 아래 전쟁 내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최전선을 누비게 된다. 의욕적으로 창설된 제588연대가 지급받은 기체는 당대 하늘을 호령하던 최신형 야크 전투기나 일류신 슈투르모비크 중폭격기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비행기는 폴리카르포프 P-52였다. 1928년에 처음 비행을 시작해 주로 농약살포용이나 비행학교의 초급 훈련용으로 쓰이던 낡고 볼품없는 목재 복엽기였다. P-52는 현대전의 무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했다. 강철 프레임 대신 소나무 목재로 골조를 짜맞추고 알루미늄 합금 대신 그 위에 캔버스 천을 팽팽하게 덧대어 풀을 먹인 이 가벼운 기체는 엔진을 최대로 쥐어짜도 최대 속도가 시속 150km를 넘기기 힘들었다. 이는 당시 독일 전투기의 착륙 속도보다도 느린 수치였다. 적의 총탄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해줄 장갑판은 단 한 장도 없었으며 야간 비행에 필수적인 레이더는커녕 다른 기체와 소통할 무전기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심지어 전쟁 초기에는 기체의 무게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조종사들에게 비상탈출용 낙하산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적의 예광탄이나 기관총탄이 스치기만 해도 천이 찢어지고 순식간에 기체 전체에 불이 붙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늘에 떠있는 날아다니는 관과 다름없었다. 조종석의 환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P-52의 조종석은 덮개가 없는 완전 개방형 복좌 구조였다. 앞좌석에는 기체를 통제하는 조종사가, 뒷좌석에는 길을 찾고 폭탄 투하 시점을 계산하는 항법사 겸 폭격수가 탑승했다. 영하 20도에서 30도를 넘나드는 한겨울, 동부전선의 밤하늘로 날아오르면 칼날 같은 매서운 바람이 조종석으로 사정없이 들이쳤다. 두꺼운 가죽 자켓과 비행모로 무장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조종사들의 속눈썹과 방풍 고글에는 하얗게 고드름이 맺혔다. 무전기가 없었기에 항법사는 앞좌석에 앉은 조종사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발로 등을 밀어 수신호를 보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찾아내야 했다. 무장 방식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기체 하부나 아래쪽 얇은 날개에 달린 단순한 폭탄 렉에 50kg 또는 100kg짜리 폭탄을 아슬아슬하게 매달아 1회 출격 시 최대 약 300kg을 싣는 것이 무장의 전부였다. 정밀한 기계식 폭격 조준기 따위는 당연히 없었다. 뒷좌석의 항법사가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뚫고 조종석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어 캄캄한 지형과 흐릿한 목표물을 오직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목표물이 기체 아래로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 지금 투하! 하고 목이 터져라 소리치면 조종사가 조종석 옆에 달린 투박한 기계식 레버를 냅다 잡아당겼다. 그러면 철사로 연결된 거치대의 고정 갈고리가 풀리며 오직 중력의 의지에 폭탄이 투하되는 모든 것이 인간의 육감과 원초적인 타이밍에 의존한 처절한 사투였다. 이토록 보잘것없고 치명적인 약점 초성인 목재 비행기로 살아남기 위해 베르샨스카야 연대장과 대원들은 기상천외하고도 뼈를 깎는 전술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독일군의 허를 찌르는 활공 폭격이었다. 작전의 밤이 오면 나데지다 포포바와 그녀의 단짝 항법사 예카테리나 랴보바가 탑승한 피오2가 활주로를 박차고 밤하늘로 날아오른다. 특유의 시끄러운 탈탈탈 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적진 근처 상공에 도달하면 조종사 포포바는 목표물과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과감하게 엔진에 스로틀을 닫아 시동을 완전히 꺼버린다. 푸드득거리며 힘차게 돌아가던 프로펠러가 멈추는 순간 세상은 죽은 듯한 무서운 정적에 휩싸인다. 엔진의 굉음이 사라진 허공에는 오직 팽팽한 캔버스 날개가 차가운 밤바람을 가르는 미세한 마찰음만이 남는다. 기체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유령처럼 고도를 서서히 낮추며 적진의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져 내려간다. 독일군 방공망 초병들이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해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 저공으로 접근한 피오2에서 폭탄이 떨어진다. 거대한 폭발음이 대지를 흔들고 잠자던 병사들의 비명이 터져나올 때쯤 대공 탐조등이 황급히 켜지며 미친 듯이 하늘을 훑기 시작한다. 하지만 빛의 기둥이 기체를 포착하기 직전 포포바는 사력을 다해 다시 엔진을 재점화한다. 기침하듯 푸파팍 터져나오는 시동음과 함께 검은 매연을 뿜어내며 기체는 황급히 고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기술을 돌린다. 이 기습적인 활공 전술은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 독일군에게 상상 이상의 극한의 심리적 공포를 안겨주었다. 전방의 병사들은 이 마녀들이 언제 하늘에서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극도의 신경쇠약에 걸린 독일군은 밤마다 허공에 대고 무의미하게 조명탄을 쏘아올리고 기관총을 난사했다. 마녀들의 출몰은 단순히 교량과 보급선을 파괴하는 물리적 타격을 넘어 나치 병사들의 정신을 좀먹고 사기를 바닥까지 꺾어놓는 거대한 심리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오2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느린 속도가 역설적으로 최고의 생존 무기가 되기도 했다. 밤하늘을 초계하던 독일 루프트와페의 최신형 주력 전투기인 메서슈미트나 포케울프는 너무 빠르고 육중했다. 마녀들을 요격하기 위해 피오2의 꼬리를 물려고 속도를 한계치까지 늦추다가는 최신형 전투기가 양력을 잃고 허공에서 곤두박질치는 실속 상태에 빠져버리기 일쑤였다. 최첨단 강철의 맹수가 낡은 목재새의 느림을 감당하지 못해 속을 끓이는 이 기막힌 상황은 독일 지휘부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독일군 내부에서는 이 악마 같은 나이트위치스 비행기를 단 한 대라도 격추하는 자에게는 즉각 영예로운 철십자 훈장을 수여한다 는 소문이 전선 전체에 파다하게 퍼질 정도였다. 카프카스 산맥에서 시작해 흑해 연안의 쿠반, 크림반도를 거쳐 벨라루스와 폴란드로 끊임없이 서진하는 동안 밤의 마녀들이 마주한 전장의 일상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가혹함 그 자체였다.
그들의 임무는 일회성이 아니었다. 한 명의 조종사가 하룻밤에 단 한 번 비행하고 쉬는 일반적인 공군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겨울이 뼈를 깎듯 깊어진 폴란드 전선의 어느 날 밤, 나데지다 포포바와 항법사 카티아 랴보바 콤비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철저히 시험하는 밤을 맞이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마자 그들은 어둠을 틈타 이륙하여 적의 탄약고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지로 귀환했다. 비행기가 얼어붙은 흙바닥 활주로에 닿기가 무섭게 숨 돌릴 틈도 없이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여성 지상 정비요원들과 무장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장갑조차 부족해 맨손으로 꽁꽁 언 차가운 철제 폭탄을 번쩍 들어올린 소녀들은 온몸으로 기체 하부 거치대에 폭탄을 단단히 매달고 무거운 연료통을 굴려와 연료를 가득 채워 넣었다. 포포바가 조종석에 앉아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채 녹이기도 전에 활주로 통제관의 붉은 플래시라이트가 흔들리며 다시 이륙 사인이 떨어진다. 다시 하늘로, 다시 끝없는 어둠 속으로, 다시 죽음의 빗발이 치는 적진으로. 그날 밤 포포바와 랴보바는 이 미친 짓과도 같은 극한의 릴레이를 무려 18번이나 반복했다. 18번의 아슬아슬한 이륙, 18번의 적 방공망 돌파, 18번의 정밀 투하, 18번의 목수문을 건 귀환. 새벽 동이 터오를 무렵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조종석에서 힘겹게 내려온 포포바의 몸은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통나무처럼 굳어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매연과 짙은 다크서클이 훈장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살을 찢는 추위, 그리고 언제 대공포에 맞아 산산조각 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제588연대의 대원들은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밤 하루에 6에서 8회씩 묵묵히 폭탄을 싣고 날아올랐다. 그 중에서도 이 폴란드 전선에서 포포바가 세운 하룻밤 18회 출격이라는 경이로운 횟수는 나이트 위치스 내에서도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개인 최다 기록으로 역사에 깊이 아로새겨졌다. 하룻밤 18번 출격이라는 철인 같은 기록 이면에는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죽음의 사신과 가장 가까이 마주했던 또 다른 끔찍한 임무가 포포바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다. 전선이 팽팽하게 대치하던 어느 칠흑 같은 밤, 적의 거점 상공에 진입해 고도를 낮추고 엔진을 끄며 특유의 활공 폭격 자세에 들어갔던 포포바의 PO2가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맞이했다.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비친 순간 독일군의 대공 탐조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마스터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빛기둥에 기체가 정통으로 포착되어 버린 것이다. 은밀한 어둠 속의 유령이 발가벗겨진 채 백일하에 드러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마녀를 발견한 독일군 진영은 축제라도 벌어진 듯 환호했고 곧바로 지옥 같은 끔찍한 대공포화가 시작되었다. 사방의 지상포대에서 수천 발의 예광탄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쏘아 올려져 목재 비행기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항법사 랴보바의 다급한 비명 같은 신호와 함께 레버를 당겨 서둘러 폭탄을 떨어뜨린 포포바는 기체가 가벼워진 틈을 타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거칠게 틀며 회피 기동을 시도했다. 총알이 알루미늄을 뚫는 쨍그랑 소리 대신 캔버스 천이 무자비하게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고 목재 프레임이 부러져 나가는 둔탁한 파열음이 조종석을 어지럽게 울렸다. 불타는 총알이 기체를 관통하며 스쳐 지나가는 파공음이 귓가를 섬뜩하게 때렸다. 포포바는 공포를 짓누르며 이를 꽉 물고 조종관을 쥐었다. 기체가 바람을 맞은 낙엽처럼 심하게 요동쳤지만 놀랍게도 엔진의 심장부는 타격을 피했고 비행기는 간신히 공중에 떠 있었다. 마스터 서치라이트의 궤적을 간신히 뿌리치고 대공망을 벗어나 기지로 귀환한 포포바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당겨 간신히 활주로에 기체를 내렸다.
아침이 밝아오고 기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달려온 지상 요원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다. 포포바의 PO2 날개와 독체는 그야말로 벌집처럼 처참하게 난도질되어 있었다. 기체 여기저기에 뚫린 시커먼 탄흔을 조심스레 세어보니 무려 42개에 달했다. 총탄들은 마치 기적처럼 연료통과 엔진블록 같은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만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가장 아찔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흔적은 조종석 내부에 있었다. 항법사 카티아의 무릎에 펼쳐져 있던 항법 지도첩 한가운데가 굵은 총알에 완전히 관통되어 너덜너덜하게 타들어가 있었고, 포포바가 쓰고 있던 두꺼운 가죽 비행 헬멧의 정수리 부분에도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며 가죽을 찢어놓은 선명한 궤적이 남아있었다. 단 2cm만 총알의 궤적이 낮았어도 두 사람의 뇌는 그 자리에서 박살나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기체에 난 42개의 끔찍한 총탄 구멍과 자신의 헬멧에 뚫린 구멍을 번갈아 보며 포포바는 공포로 크게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켰다. 그리고 여전히 사색이 되어 있는 전우 카티아를 돌아보며 씩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졌다고 한다. 벌집이 되어 뼈대만 앙상하게 돌아온 포포바의 PO2는 결코 버려지거나 방치되지 않았다. 나이트 위치스 부대의 진정한 위대함은 밤하늘을 나는 용감한 조종사들 뿐만 아니라 진흙투성이 땅을 굳건히 지키며 묵묵히 기체를 되살려내는 지상 정비 요원들과 무장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에도 있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비행기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면 대기하고 있던 10대 후반의 앳된 여성 정비사들이 연장통을 들고 즉각 기체에 달라붙었다. 현대의 항공 정비가 정밀한 금속 용접이나 리벳 작업이라면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진 PO2의 정비는 일종의 외과 수술이자 거대한 바느질에 가까운 기이한 풍경이었다. 적의 대공포 파편에 맞아 날카롭게 부러진 소나무 프레임은 새로운 목재를 덧대어 악교와 철사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렇다면 42개의 예광탄이 흉측하게 찢고 지나간 캔버스 날개와 동체는 어떻게 복구했을까? 소녀 정비사들은 찢어지고 불에 그을린 부분을 칼로 깔끔하게 도려낸 뒤 커다란 헝겊 조각이나 새로운 세코나이트 1000조각을 대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바늘과 굵은 실을 이용해 한 땀 한 땀 꿰맸다. 영하의 날씨에 꽁꽁언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꿰맨 자리가 완성되면 그 위에 공기 저항을 이겨내고 천을 북돌처럼 팽팽하게 당겨주는 독성 강한 특수 도료인 에어로 도프를 붓으로 겹겹이 칠해 단단하게 굳혔다. 도료가 마르는 동안 나는 지독한 화학의 아픔 냄새가 막사 전체를 진동했다. 야전에 처참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녀 정비사들의 부르튼 손끝에서 탄생한 이 꼼꼼한 바느질과 보수 작업 덕분에 너덜너덜해져 폐기 처분 직전이었던 비행기들은 불과 반나절 만에 모든 구멍을 완벽히 메우고 거짓말처럼 생명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날 밤 어김없이 다시 폭탄을 매단 채 밤하늘로 힘차게 솟아올랐다. 비행기와 조종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발이 얼어가며 기체를 정비한 지상의 소녀들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참으로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생존기였다. 1942년 여름, 독일군이 소련 남부 지역을 향해 대규모 공세를 펼치던 시기였다. 포포바가 속한 여성 폭격부대는 전선 가까운 임시 비행장으로 이동해 매일 밤 출격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항공기가 임무 도중 손상을 입어 강제로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야간 폭격 임무를 마친 뒤 귀환하던 과정에서 포포바의 PO2 경폭격기는 독일군 대공 사격을 피해 저공으로 비행하다가 기체에 손상을 입었다. 간신히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했지만 착륙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그녀 역시 부상을 입었다. 그때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전투기 부대에서 치료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대에 속해 있던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세멘 일리치 하를라모프였다. 하를라모프는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서 독일 공군과의 공중전을 수행하던 젊은 장교였다. 그는 부상을 입은 포포바와 동료 여성 조종사들을 도우며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포포바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그는 이미 여러 번의 공중전을 치른 경험 많은 조종사였고 차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첫 만남은 길지 않았다. 전선에서는 언제나 다음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후 전선의 여러 비행장과 작전 지역에서 서로 다른 부대에 속한 채 몇 차례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가 깊어졌다. 전쟁이라는 환경은 평범한 연애를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거의 매일 출격해야 했고 언제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은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 옆에서 잠깐 나누는 대화나 작전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짧은 순간들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포포바는 밤마다 독일군 진지를 향해 폭격 임무를 수행했고 하를라모프는 낮 하늘에서 독일 전투기와 싸웠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하늘을 날았지만 같은 전쟁의 하늘 아래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묶어주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같은 날 각자의 전투 공로로 1945년 2월 같은 칙령으로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한 직후인 1945년 5월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 재회를 기념하며 라이히스타크 건물 벽에 이름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이 재회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수많은 출격과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아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난 뒤 결혼했고 평생을 함께하며 전쟁의 기억을 공유한 공군 영웅 부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포포바와 야보바 콤비처럼 운이 좋아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나이트 위치스 대원들에게 매일 밤의 출격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전제로 한 자살 행위와 같았다. 기체를 보호할 장갑판이 1mm도 없는 비행기는 대공포탄이 폭발하며 흩뿌리는 작은 파편 한 조각에도 조종사의 가슴을 관통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독일군 전투기가 쏜 예광탄 한 발이 인화성 높은 에어로도프가 발라진 캔버스 천의 명중에 기체 전체에 시뻘건 불이 붙는 날이면 어두운 밤하늘은 그 자체로 그녀들의 거대한 화장터가 되었다. 탈출용 낙하산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전쟁 초기, 불타며 추락하는 목재 비행기 안에서 수많은 여성 조종사들과 항법사들이 비명을 삼킨 채 칠흑 같은 밤하늘의 산화로 고통스럽게 사라져갔다. 베라벨리크나 최초의 여성 영웅 예부도키아 노살과 같은 뛰어난 조종사들도 불타는 하늘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전쟁 기간 동안 제588연대는 뛰어난 전공을 인정받아 1943년에 최정예 부대를 의미하는 제46근위 야간 폭격 항공연대로 승격되었다. 혹독한 임무 속에서 약 30명 이상의 소중한 대원이 전사하는 가슴을 찢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밤샘 비행이 끝난 차가운 새벽 막사한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아 텅 빈 군용 침대와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군화를 보며 살아남은 전우들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뼈아픈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사치였다.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면 그녀들은 퉁퉁 부은 눈물을 닦아내고 어김없이 비행복을 입은 채 죽음이 도사리는 하늘을 향해 다시 조종관은 굳게 잡았다. 1941년 창설 이래 1945년 베를린 상공에서 종전을 맞이할 때까지 이 부대는 카프카스에서 출발해 동프로이센을 거쳐 나치 독일의 심장부인 본토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무려 2만 3천회 이상이라는 기적같은 밤비행 횟수를 완수해냈다. 이들이 목재 기체에 매달아 적진에 쏟아부은 폭탄의 총량은 자그마치 3,000톤을 넘어섰다.
마녀들은 끊임없이 적의 주요 교량을 폭파해 진군을 끊고 핵심 탄약고를 날려버렸으며 보급선을 철저히 마비시켜 독일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켰다. 이 압도적이고도 결정적인 전과를 인정받아 부대원 중 무려 23명이 소련 최고 권위의 무공 훈장인 소련 영웅 칭호를 수여받는 기염을 토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나데지다 포포바 역시 약 850회 믿기 힘든 출격 기록을 세우며 조국의 하늘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으로 우뚝 솟았다. 1945년 5월 드디어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 베를린 상공을 뒤흔들던 광기 어린 포성이 영원히 멎자 밤하늘을 수놓으며 독일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특유의 빗자루 소리도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승리의 환희 속에서 나이트 위치스 부대는 그해 가을 눈부신 업적을 뒤로한 채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거칠고 피 묻은 군복을 벗은 마녀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누군가는 아에로프로트 같은 민간 항공기의 훌륭한 파일럿이 되어 계속해서 하늘을 날았고, 누군가는 학교의 인자한 교사로, 또 누군가는 일터의 노동자이자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로 돌아가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가슴에 묻은 채 전후의 삶을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갔다. 나데지다 포포바는 평생토록 낡은 PO2 조종석에서 피를 나누며 함께 죽음을 불사했던 전우들을 기리고 추모하며 살다. 지난 2013년 91세라는 긍지 높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전설의 마침표를 찍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철저히 남성 중심의 영웅주의로 쓰인 전쟁사 속에서 이 여성들의 활약상은 한동안 크게 조명받지 못한 채 먼지 덮인 기록 보관소에서 잠자고 있었다. 여자들이 전쟁에 기여해봤자 얼마나 했겠는가 라는 편견의 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역사의 파편들이 재조명되면서 가장 낡은 합판과 볼품없는 캔버스 천의 의지에 밤마다 죽음의 붉은 아가리로 뛰어들었던 이 여성들의 처절한 투쟁기는 점차 세상에 발굴되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신화적인 전설로 부활했다. 어두운 하늘,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볼품없는 목재 비행기. 독일군은 극한의 공포에 질려 그들을 경멸을 담아 마녀라 불렀지만, 진실한 역사는 그들을 조국과 인류를 위해 하늘을 헌신한 가장 용감하고 숭고했던 비행사이자 구원자로 기억한다. 그들이 남긴 23,000번의 붉은 궤적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기계적 한계와 전쟁의 압도적인 공포를 어떻게 위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그 아름답고도 처절했던 밤의 비행은 인류 군사사에서 가장 빛나는 잊을 수 없는 별자리로 지금도 하늘 위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 그 밤하늘을 가르던 낡은 목재 비행기의 소리는 오래전에 멎었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와 사랑,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았던 삶의 의지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지키며 끝내 한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나데지다 포포바와 세면 하를라모프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지 전쟁의 한 장면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이 끝내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밤의 마녀들은 두려움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역사는 그들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을 지킨 가장 용감한 비행사들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마녀들이 남긴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전쟁의 가장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인간의 사랑과 존엄을 함께 돌아보셨습니다. 나데지다 포포바와 세멜 하를라모프의 이야기는 전쟁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만은 끝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역사를 오래 살아남게 하는 힘은 승리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
그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기억하려 했던 인간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채널은 직접 만든 리틀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일과 삶에 오래 남는 울림을 건네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의 지식을 리틀북으로 전하는 고양이 저자 세이지였습니다.